하루로 사면에 세상에 나온 우리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사면을 반대한 48%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효능과 역할을 입증하겠다 라면서 내년 6월 선거에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첫일성 어떻게 들어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조국 대표의 사면 이제 그 앞으로의 행보 이제 내년 6월에 이제 선거에 나올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요? 예. 기본적으로 사면은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조국 대표 참모라면 조금 더 형기가 지난 다음에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막 형기 때문에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온다고 2년 받았는데 막 이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런 논란 자체를 그냥 불식시키고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2030년도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주인공은 조국 전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년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2018년도 총선이든 2030년 대선이든 조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뭐 합당하느니 조국이 어디 출마하느니 혁신당이 뭐 어디 가느니 이게 중심 화두가 될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아직 조국 전 대표를 능가할 만한 대선 후보급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그런 분이 안 보여요. 아직 스타가 없구나. 네. 그래서 조국이라는 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5년간의 정치 스케줄은 조국에 의해서 결정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한겨레의 인터뷰를 보니까 분노가 보여지더라고요. 왜요? 윤석열, 한동훈 가만 안 두겠어. 뭐 국민이 용서해주라면 내가 용서해주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게 읽혔어요. 딴 거보다. 진짜. 그래서 이제 본인 8개월 동안 성찰하셨다고 했는데 성찰은 안 하시고 가슴속에 원한만 더 가득 차가지고 나오신 것이 아니냐. 앞으로 피해 보복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조국 대표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복을 합니까? 아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더 강하게. 솔직히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탄핵시키겠다.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누구예요?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저는 조국 대표의 운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장 소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근데 사실 좀 종속 변수가 됐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의 선택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 사면이 여러 논란이 있고 뭐 여러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쨌든 선택해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복권이 됐기 때문에 이 정치적 관계에서의 어떤 뭐 못하는 행위를 하면 바로 배신 배반 프레임에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난번 총선에서 어쨌든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면서 12석을 이뤘지만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 그럼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이고 거기서 어떻게 말하자면 그냥 좀 격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은혜를 갚나 보겠어 이렇게 이제 판단할 거거든요. 바라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조국 대표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을 넘어서는 인지도나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좋던 싫던 뭐 호던 불호던 인물이 정치인이 없는 상태에서 뭐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뭐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통제 가능해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과 뭔가 이간질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지. 결국에는 뭐 조국 전 대표가 나옴으로써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건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서 사실 취임 초기에 이렇게 정치인 사면을 하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모르지 않을 거고 당사자도.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이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지층이 많다라고 해도 일정 부분 민주당과 지지층을 공유하는 성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뭔가 민주당에게 해가 될 만한 행동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동력에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거는 조국혁신당 자체의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팬덤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독자적인 욕심을 위해서 혹은 독자적인 뭐 위치를 갖기 위해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면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거는 뭐 검찰 개혁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조국혁신당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그리고 뭐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메시지들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마치 뭐 정청래 대표와 손잡고 짜고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치겠다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그 전 대표가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썰이 있잖아요. 사실 크게 봤을 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뭔가 풀어줬다 하는 것과 밀려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당장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조국 전 대표 나와가지고 당장 뭐 된장밥 먹고 뭐죠? 그 툭불 소고기 먹고 된장밥 내밀기인가요? 뭐 그건 하여튼. 좀 짜쳤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다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뭐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한겨레 신문 인터뷰도 나오고 저기 김어준 방송 유튜버 나왔죠. 같죠? 네. 가지고 인터뷰하고 거의 뭐 유력 대권 주자 행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2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취임한 지 그렇지. 2달밖에 안 됐고 연말까지는 정말 대통령의 시간을 갖고 가야 되고 내년에 지방선거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풀리 있어야 되는 대통령의 시간인데 이 대통령의 시간에 그야말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무슨 벌써부터 대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차기 대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여권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좋죠. 정말 안 좋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그림인데 이게 벌어졌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국이 이제 등장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국 대표가 뭘 움직이고 뭘 이재명 대표한테 뭘 해대는 말을 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셀 때인데.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마이너스고 여권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보니까 저 이재명 대통령 그 커뮤니티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난리를 치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글쎄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여론적으로는 뭐 조국 대표가 반반의 여론을 갖고 있다고 치고 뭐 그거 세부적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중도층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국이 등장하면서 다시 뭐 이게 장기 문재인 정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담론적으로 한번 실패했던 이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게 마치 현재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처럼 인식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윤석열 3년이 너무 길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조국이라고 하는 어쨌든 구체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사실상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국혁신당이 태동됐을 때 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은 이미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은 지금 민주당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의석과 뭐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조국만 남는 상황인데 이 조국만 남으면 어떻게 되냐? 장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조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서사에서의 어떤 대립과 원한만 남는데 이게 결국엔 문재인 정부가 꼭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는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한 이유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되살아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조국을 보면 누가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는 과정, 연상되는 과정들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떨쳐도 되는 짐인데 이제 다시 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하. 저보다 한겨레 기자 맞아요? 무슨 뭐 정론지필하시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닭간다이 패널이에요. 그렇지, 닭간다이. 네. 사실은 제가 그 조국 전 대표께서 감옥 가시기 전에 네. 그 다음 날 원래 네. 만나기로 했었어요. 소장님을. 네. 청와대 앞에서? 네? 청와대 앞에서? 아니 저녁을 한번 먹기로 했다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네.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 잡았는데 갑자기 감옥 가셔가지고 못 네. 뵀는데 나오시면은 제가 곧 뵙겠다고 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정인 약속이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감옥 들어가셨으니까. 가셨어요. 네. 이제 그럼 나오셨으니까 면회라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안 되고 제가 면허한다 그러면 안 안 되고 돼요? 나오시면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나눠볼까. 그럼 네, 만약에 이제 좀 조국 전 대표를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아니 그냥 듣고 싶어요 진짜 감옥에서 뭘 생각하셨는지. 네. 진짜 대통령 꿈이 있으신 건지. 네.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최근 메시지를 보면은 본인이 입시 비리 문제나 정경심 교수가 감옥 간 것에 대해서 과거에 사과를 많이 했다고 하시지만 문맥을 뜯어보면은 계속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진짜로 그러신 건지 향후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한번 쭉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곧 한번 문자 넣어서 저녁에 한번 뵙자고 하려고요. 저희 회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조국 얘기가 지겨워갖고 진행을 관뒀거든요. 맞아. 조국 얘기가 지겨워서 그만뒀다. 네. 그만두신 이유가 그만을 할까요? 그러면 우진중건이 앉아 있었는데 그 방송을 하다 보면 45분이 되면 늘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슈를 얘기하더라도. 도루마무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요새 다시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게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과연 다시 나타났으니까. 좋은 상황인가 근본적으로 그 조국 얘기만 늘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근본적인 고민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존재가 점점 커질 거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조국 대표의 그 앞으로의 행보, 사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께서 대충은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지금 보면 입장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거죠. 이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면이 됐다는 결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이 사면이 필요했다라는 거를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결과를 이제 본인이 앞으로 보여주는 과정으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뭘 하겠냐 보면 결국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의미한 뭐 결과를 거두든 아니면 뭐 유의미한 우호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든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둘 중에 뭐를 나가고 뭐 이거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오히려 그냥 좀 정치적인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진짜 목적은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선거에 뛰어들 거는 분명해 보이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뭐 민주당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선거를 그냥 지나칠 것 같지는 않죠.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호적인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민주당에. 그렇죠? 차별화 있는 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행보를 걷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독자적인 행보를 해도 그 틀 자체가 우군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군이 아니라 원래 주류 아니에요, 조국 대표가? 주류 아니에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비주류였고. 근데 과거죠, 그것도. 뭐 그 뒤에 당이 또 개편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주류라고 하면 이게 장기 문재인 정부라니까요. 그러네. 근데 그 8.15 때 이제 특별 사면이 되고 나서 그날 바로 이제 국민 임명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찌 보면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하니까 임명식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 왜 안 나타났을까? 참 이것도 궁금합니다. 거기서 이재명이랑 조국이랑 악수하고 인사하는 장면이 잡히면 그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형 이벤트네. 알아서 피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할 수 없는 자리죠. 피해 주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하면 이제 초청을 했을까? 근데 초청자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을 초청 안 했을 것 같은데. 초청이 됐을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작가님이 알아봐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약간의 그 뭐랄까요, 두 당의 행보가 조금 저 파워가 점점 조국혁신당이 좀 커지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대표의 활동폭은 사실 지금 제한적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정도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사면을 해줬는데 지난번처럼 호남에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조국 대표의 출마를 놓고 전체 판을 딜해야 되는 상황이지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돌아왔으니까 독자적으로 뭘 해보자 이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군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게 사실 저 말이랑 맥락이 좀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활동의 폭이 혹은 방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팬덤이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게 민주당의 지지층과 완전히 다른 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독자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걸어버리면 있는 것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조국혁신당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당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정당 같은 경우에는 네.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은 그렇게 주목받는 대권 주자가 없는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있잖아요. 있지.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때에 어느 정도 호남에서 네. 조국혁신당이 의석을 좀 차지하고 의석이 아니라 그 뭐 단체장 차지하면은 분위기가 조국혁신당에 쏠릴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호남에 출마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쟁도 외전보다 내전이 더 잔인하거든요. 그렇지. 차기 권력을 위해서 우호적인 관계 분위기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낭만적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원한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지난 작년 총선 때 많이 네.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서 네. 원내 교섭단체를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네. 그걸 해줄 줄 알았거든. 근데 계속 안 해줬잖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우리의 당세가 상당히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원내 교섭단체 하면은요, 진짜 정당 보조금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지고 각 상임위마다 간사가 되거든요. 그럼 국회 운영의 주도권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도. 근데 민주당이 안 해준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거 합당에 갈등이요.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안 해요.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한다고 봅니다. 합당한다고? 네. 할 수 있다. 진짜요? 그거 말고 다른 말하자면 경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더 잘하시지만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광역을 다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몇 선거연대를 군데만 하면 되죠. 선거연대. 네. 합당 굳이 합당은 안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연합 같은 그 연합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국의 출마를 고리로 한 딜이면 대부분의 조국혁신당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 이게 협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카드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다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뭐 사실 합당도 조국신당에서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땐 둘 다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합당에 대해서도. 근데 뭐 조국 전 대표는 이제 뭐 내년 초 열린 자세를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그 급한 카드는 아니죠. 뭐 당장 합당을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이제 앞으로 전국은 여권의 이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여기 정청래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을 축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때 왜 옛날에 또 옛날 얘기 또 해야 되겠는데 김무성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많이 나오네요. 있지만 옛날 그때 또 한 명이 있었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있었잖아요.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묘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이제 김무성, 유승민이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김무성, 유승민 간에도 끊임없이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차기 대권 주자였기 때문에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들 자체가 이번에도 이제 어떤 여권에서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에 너무 빨리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여기 정청래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물론 당 바뀌지만 거의 같은 우군이잖아요. 그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들로서 서로 경쟁하고 물론 거기에 김민석 총리도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쟁이 쭉 펼쳐지는 게 그게 앞으로의 어떤 전국 흐름 크게 이제 그에 따라 요동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조국 전 대표를 이번 사면 복권해 중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권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냥 풀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든 간에 이제 경쟁은 삼자 구도가 제일 재밌어요.